후배네 집은 아직 수리가 덜 끝난 상태였다. 뒷베란다에 알루미늄 세실을 달고 간 뒤에 곧 흑차가 마당에 객토를 하러 왔다. 어수선한 김에 그만 일어서려고 했더니 후배가 부득부득 따라 나오면서 전철 정류장까지 배웅을 해주겠다고 했다. 아까 옛집을 찾는답시고 얼마나 길눈이 어둡게 보였던지 전철 정류장도 못 찾아 나갈 대책 없는 노인 취급을 했다. 나는 가다가 둘러볼 데가 있다면서 완곡하게 거절한다는 게 그 남자네 집 얘기를 비치고 말았다. 김 아무개도 이 아무개도 아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감추거나 줄여서 말하려고 할수록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돼 있는 것을 후배는 연애소설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 소녀 같은 얼굴로 내 길잡이가 돼주었다. 나의 옛 집터를 알아놓았으니까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그 남자네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남자네 집은 천주교당 뒤쪽 성북경찰서 옆 양회다리로 통하는 큰 한길가에 있었다. 그 집은 한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긴 해도 대로변에 바깥마당을 끼고 있는 집이었다. 그렇게 대지 넓은 집이 날로 번창하는 대학촌에 아직까지 가정집으로 남아있길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가정집도 후배가 이사간 2층이나 3층짜리 양옥집 정도지 조선 기와집은 아니었다. 내 예상을 뒤엎고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서 홀로 초연히 그 남자네 집은 그냥 조선 기와집으로 남아 있었다. 대문이 한 길로 면한 그 길가의 다른 집들이 다 4, 5층 높이의 빌딩으로 변해버려서 그런지 한 걸음 물러나 있으므로 더욱 당당해 보이던 집이 푹 꺼져 보였다. 한 길을 향해 개방돼 있던 바깥마당에다 철문을 해단 게 옛날과 달라진 유일한 변화였다. 철문은 완강하게 닫혀 있었다. 철문 때문에 그 안에 조선기와집은 좌우의 빌딩들과 나란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접근을 거부하는 은둔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철문은 가슴 높이부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살로 돼 있는데도 그 안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놓아 홍해문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은 남겨놓고 나무를 심어도 심었으련만 가지가 하도 무성하게 뻗어 안을 엿볼 수 있는 시각적인 통로조차 없었다. 지금의 주인도 나무나 화초를 좋아하나 보다. 문득 집에도 여운 같은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얼음 조각처럼 가슴을 섬뜩하게 했다. 홍해문집은 사랑마당은 물론 앞마당에도 유난히 나무와 화초가 많았다. 그 집 뒷안에는 겨울을 밖에서 날 수 없는 유엽도, 석류, 파초 등을 갈무리할 수 있는 움까지 있었다. 5월에 사랑마당에 활짝 핀 라일락이 담장을 넘어오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들 홍해문 위를 쳐다보고 코를 벌른거리면서 걸음을 멈추거나 늦추었다. 옷이나 몸에 그 향기가 배기를 바라는 듯이 나는 철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초석에 올라서서 키를 돋우고 안을 기웃거렸지만 반듯한 조선 기와 지붕을 확인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더 알아낼 수 없었다. 조선 기와 지붕은 손이 많이 간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제대로 된 기와장을 구하기도 어렵다. 예전에도 기와장이 품삯 쓴 미장이의 세곱절은 됐다. 기술은 안 이어받고 품삯에 대한 풍문이나 믿는 얼치기나 걸리기 십상이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어쩌다 남아있는 조선 기와 지붕의 그 참담한 퇴락상을 보면 전통 가옥 보전 어쩌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개수작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그 남자네 집은 거의 해마다 손을 봐준 것처럼 기와골의 선이 가지런하고 윤기가 흘렀다. 돈과 정성이 꽤 드는 까다로운 치닥거리를 마다않는 주인이라면 팔리지 않아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조선 기와집을 사랑하는 유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 남자네 집이 주인을 잘 만났다는 게 기쁘다 못해 감동스럽다. 그 남자네가 그 집을 떠난 것도 내가 시집갈 무렵이었으니
문서상의 소유권이 바뀌어도 10번은 더 바뀌었을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바깥마당에 너무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 홍해문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건 암만 해도 섭섭했다. 나무는 사철나무처럼 잎이 두껍고 윤이 나는 관목이었지만 사철나무보다는 키가 컸다. 무슨 나무일까 내가 궁금해하자 후배가 보리수라고 했다. 그는 나무 이름에 해박했다. 나무만이 아니라 작은 풀꽃도 이름 모를 꽃으로 대강 보아 넘기지 못하고 꼭 그 이름을 알아내고야 마는 노력에는 집요한 데가 있었으니 그가 보리수라면 보리수가 맞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리수로 알고 있는 나무하고는 얼토당토 않았다. 나는 딱 한 번 보리수를 본 적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적 힌두 문화권의 더운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어느 외딴 마을에서 관광버스를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적이 있었다. 그때 20여 명의 일행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강렬한 햇볕으로부터 몸을 피해 한 곳으로 모인 데가 보리수 나무 그늘이었다. 30m도 더 되는 거대한 나무는 줄기가 울퉁불퉁 꼬이긴 했어도 잔가지 없이 곧장 자라 아득한 높이에서 풍성한 녹음을 우산처럼 펼쳐주고 있었다. 가이드가 보리수라고 그 나무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부처님이 그 아래서 정각을 얻고 성불했다는 보리수하고 동일한 보리수 일리는 없었지만 왜 하필 보리수 나무였을까가 충분히 이해될 만큼 그 나무는 자비롭고도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런 것이 신성이라는 거 아닐까? 그때의 인상이 하도 강렬해서 국내에 보리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목을 키울 기후가 아니다. 그렇다면 밀러가 노래한 린덴바움? 그렇지만 그 집 바깥 마당에서 홍해문을 가로막고 우거져 있는 나무들은 그 그늘 아래서 단꿈을 꾸기에는 너무 옹졸하지 않은가? 그 나무는 내가 품고 있는 보리수 나무에 대한 2개의 상이한 이미지 중 어떤 것하고도 닮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가 툭 던진 보리수라는 이름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집에도 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얼음 조각이 아니라 불씨가 아니었을까? 집에 와서 수목도감을 찾아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자랄 수 있는 국내의 수목을 총망라한 도감이었는데 보리수도 나와 있었다. 사진을 봐도 그렇고 간단한 설명을 봐도 그렇고 그 나무들이 보리수라고도 아니라고도 못하게 불충분했다. 그래도 가을이면 지름 6에서 8mm 정도의 구형 열매가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설명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챙겨 넣었다. 세 종로의 은행나무들이 자기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노랑 중 최고로 순수한 금빛을 환장을 한 것처럼 한꺼번에 분출하던 날 5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다 말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4호선으로 갈아탔다. 교보에서 산 책 보따리가 제법 무거웠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성신여대 정거장에서 내렸다. 나는 결코 길룸 같은 거 어둡지 않았다. 곧장 그 남자네 집으로 갔다. 혼자여서 아무것도 은폐할 필요가 없었다. 여전히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수목도감에는 낙엽 관목으로 나와 있었으나 그 두텁고 푸른 잎들은 약간 윤기가 퇴색했을 뿐 아직도 심술궂게 나하고 홍해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이파리 사이로 삐죽삐죽한 잔 가장 뒤엔 서너 개씩 빨간 열매가 달려 있었다. 아마 여름엔 이파리하고 같은 색이어서 눈에 안 띄었나 보다. 이 나무들은 얼마나 있어야 그 밑에서 단꿈을 꿀 만큼 자랄까? 한 50년쯤? 나는 보리수나무가 세월을 거꾸로 먹어 50년 전엔 그 무성한 그늘에서 관옥같이 아름다운 청년이 단꿈을 꾼 것 같은 창란에 빠졌다.